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박사님. 저는 뭐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좀 얇은 옷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겨우내 관리를 안 해서 살이 쪘는지 좀 자꾸 옷이 끼는 것 같고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이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그건 뭐 전혀 오해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정말 오히려 말란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제시는 전혀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그러나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 다이어트를 하라고 잔소리를 좀 하면 옆에서 가족들이 그러면 좋아진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고. 이제 잔소리 듣기 싫어도 좀 해야 되잖아요. 네네. 조금 너가 좀 몸이 부은 것 같다라는 주변의 잔소리를 저를 걱정해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서요. 좀 다이어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오히려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두뇌 속의 비밀을 또 파헤쳐보나요? 예, 오늘은 우리가 리더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이 권력형 리더, 권력을 가진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세상의 리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권력은 뇌의 상태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생관까지 바꿔놓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리더의 뇌는 어떻게 다른지, 역사 속 권력자들의 모습과 정의로운 리더의 이야기까지 세상을 뒤흔드는 리더와 권력자의 뇌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상을 흔드는 리더, 권력자의 뇌는 다르다. 리더의 뇌는 다른 건가요? 뇌 구조가 다르다 하는 보고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히 뇌의 기능은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이제 이 뇌가 권력을 갖게 되면은 권력이라는 속성은 파워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활력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뇌가 바뀐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또 원래 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리더가 되면 특히 권력이 세일수록 또 내가 그런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은 리더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어떤 전문가가 나오셨나요? 오늘은 심리 전문가 김경일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이 리더의 뇌, 권력자의 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그럼 리더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우리가 리더들이 보통 이끌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결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사실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끝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 내려서 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제일 힘든 직장 상사들이 결정 내려주지 않는 직장 상사, 우유부단한 직장 상사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리더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정을 내려주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사님, 그러면요. 이 리더들의 뇌가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기능적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리더들의 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선 이제 리더라면 여러 이제 종류의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사회 구조가 워낙 복잡하니까 정치, 종교, 예술, 어떤 분야이든지 리더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름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어쨌든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게 주먹으로
정말 억지로라도 끌게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 인격이라든가 호도 이 사람의 아주 능란한 그 화술이라든가 이 뭔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 그러는데 리더에게는 이 카리스마가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발휘하게 되죠. 네. 그 리더들에게 카리스마가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카리스마, 리더들의 매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카리스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구성 요소들을 조금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분해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융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융화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생각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막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결정 내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리더가 사람을 이끄는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리더들의 심리적인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그 자질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전화기는 통화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쟁의 룰을 깼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스웨덴의 가구 기업인 뭐 이케아 같은 경우에, 그쵸? 잉바르 컴프라드 같은 사람은 가구는 우리가 조립하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소비자가 스스로 조립하는 또 다른 게임의 룰을 만들었죠. 네. 이렇게 남이 만든 게임의 룰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리더라면 창조적으로 새로운 어떤 경쟁의 혹은 게임의 룰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이런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된 건지, 리더가 되어가면서 더욱더 이런 자질이 있는 뇌로 변해간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까 박사님 말씀 중에 뇌가 변해간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리더가 되면 권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권력의 바탕 밑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성 호르몬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그저 남성이 많다는 것 뿐이고 특히 리더에게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많다는 보고는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이니까 놀라들의 날인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또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도 보면 암컷을 차지하려면 수컷이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뭐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기면 전부 자기 차지죠. 이렇게 대단히 아주 거만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승리감에 도취가 되면은 이 엔돌핀, 노르아드레날린뿐만 아니고 도파민까지도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 권력은 마약과 같다. 그래서 한번 잡으면은 놀래거리지 않습니다. 독재자가 지손으로 권력을 내놓고 나오는 법은 정말 드문 아마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중독 현상이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이번 시간에 꼭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더들에게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독재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호르몬의 영향 외에도요, 이 리더들이 권력을 가지면서 바뀌는 이 심리적인 요인이나 이 리더들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특징이 좀 있을까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리더가 되면은 예전에는 사람을 1대1로 주로 만나서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니? 속상하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같이 느껴주는 거를 많이 하는데 리더가 되면 이제 나는 혼자지만 1대 다수로 많이 만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빨리 듣고 결론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 할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리더 스스로가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마치 그 남성적인 호르몬이 많이 강화가 되면서 조금 더 그 과격해지고 그 다음에 결론지향적인 것처럼 변하는 거랑 같은 선상에서 그만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반복이 되다 보면 내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이제 착각을 하게 돼서 이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힘이구나.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부여한 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지게 된 힘이구나라고 이제 착각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좋지 않은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네. 리더들의 뇌를 오늘 탐구해 보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권력에 대한 이
권력에 대한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권력에 대한 뇌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약간 공감을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뇌 구조가 어쩌면은 이 소시오패스랑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뇌는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리더들이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심지어는 뭐 끔찍한 정말 사력을 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소시오패스하고 대단히 닮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의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형적인 독재자들은 소시오패스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자기 목적 달성하는 데 집착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이라든가 그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소시오패스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요, 이제 리더들의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영상 보고 나서 계속해서 권력자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성공의 지표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기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그는 강간죄로 복역한 후 두 번의 경기에서 별 볼 일 없는 선수들과 시합을 붙었습니다. 챔피언이었던 타이슨은 상대가 되지 않는 선수들을 손쉽게 이기고 세 번째 경기에서 당시 세계 챔피언을 3회 만에 때려 눕혔는데요. 타이슨의 프로모터는 왜 앞선 두 번의 경기에서 쉬운 상대와 시합하게 했을까요? 이른바 승자 효과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과 다퉈서 이기고 이 승리가 다음 대결에서도 이길 가능성을 높여줄 때 위계체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타이슨이 오래 쉬었는데도 세계 챔피언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의 이전 승리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출을 유도했기 때문이죠. 본인이 추구하던 것의 대부분을 성취한 사람, 즉 승자는 쉽지 않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꾸준하게 설정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신하지 않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호르몬에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과 여성의 성충동을 촉진하며 이들을 보다 공격적으로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연관이 있는 권력의 감정은 승리에 들떠있을 때 증가하고 쓰리슨, 패배를 당했을 때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호르몬이 행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행동이 호르몬 수치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승리가 테스토스테론 분출을 유발하며 또 승리를 맛본 경우 다음 대결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출됨에 따라 불안이 감소하고 공격적으로 바뀌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한계점도 높아집니다. 또 승자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승부욕과 권력은 뇌 속 화학적 상태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생관까지 바꿔놓는 것이죠. 권력을 쥐면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증가하고 이는 마약을 복용했을 때의 환각, 쾌락 증상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마치 마약처럼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맛이 권력인 것이죠. 또 권력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합니다.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능력 밖의 일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권력자는 공감 능력의 상실과 함께 이중잣대를 갖게 되는데요. 권력을 쥐고 있거나 경험한 이는 타인에게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교수님, 그 리더들의 뇌가 소시오패스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제 뭐 지나치게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인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요. 이제 뭐 대표적인 뭐 독재자들 중에 뭐 히틀러나 뭐 가다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악덕 기업형 소시오패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악덕 기업형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이제 악덕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 뭐 다 정당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의 고통도 정당화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도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악덕 기업형 소시오패스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는 이단 종교 지도자들도 네. 사실은 상당 부분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저 독재자들은 도대체 뭔가. 홀로코스트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항상 저들의 뇌는 뭔가 일반인들이랑 다른 건가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조금씩 그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요. 이런 지도자의 형이요. 북한을 보면 북한 지도자는 확실히 계속해서 세습하면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세뇌를 시킵니다. 소위 브레인워싱을 시키죠. 그저 세뇌를 시키는 제1조건이 뭐냐면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네. 예, 뭐 이북이 전형적인 폐쇄된 사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동독이 망한 것은 서방 세계에 텔레비전이 들어가면서 망했다. 이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독재자 밑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 서방 세계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완전히 속고 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바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 한번 들어가면 완전히 그 속에 아주 우리가 빠져 들어가 버리고 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수법이 강온 양면 작전을 씁니다. 때로는 자기한테 반대하면 무자비하게 정말 처형을 해버리기도 하죠. 실제로 이북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또 그러냐 하면 또 선물도 줘요. 뭐 생일날 선물이라고 이제 배급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무자비하게 아주 무섭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잘못 비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저 사람이 우리 구세주다. 왜 그거 잘못 비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이 정신의학에서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현상이 이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북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령 뭐 김정일 뭐 나왔을 때 막 열광적으로 환호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치 연극인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잘 빌려고 쇼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정말 아주 깜짝 놀랐다. 이 옛날에 그 정원식 국무총리가 이북을 다녀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 그야말로 심리 전문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북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가 뭐 28세, 뭐 9세 그때 됐죠. 30도 안 됐으니까 이게 뇌과학적인 발달 과정을 보면은 30이 아직 전에는 이 전두엽 이게 정말 가장 인간다운 이성적인 뇌고 이게 정말 원시적인 공격을 조절해야 되고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직도 발달 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정말 핵무기라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한 적도 있죠. 자, 사실 그 지난번에 북한에서 온 소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공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자기의 고모부를 아주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아 정말 저 김정은이란 자의 뇌는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었길래 자기의 그 가족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을까, 처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평상시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아버지 같이 자상한 뭐 이런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다가도 네, 만약에 자기에게 반하거나 아니면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처형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지시까지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양면성이 모든 인간에게 조금씩은 있겠지만 사실 이런 극단적 양면성이 필요에 따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권력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변을 한다는 건가요? 대부분 이런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양상을 바뀌고 그다음에 변화하고 심지어는 잔인한 측면까지도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목적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예, 얼마 전 그 이언 로버트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뇌심리학자인데 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김정은의 성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또 이런 보고서도 접하지만 또 이분 생각으로는 굉장히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라고요? 정말 자기 제일 가차온 그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뭐 이 사람이 미쳤다거나 그런 광적인 그런 징후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정상적이고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이런 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보면은 이 이제 권력이 절대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권력이 절대화가 되면 어떤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느냐면은 만능감이 생깁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 아무 탈이 없다. 이걸 우리가 옴니포텐스라는 아주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이제 만능감이 생기면은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정말 위험한 화약고 같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김정은이를 잘 살피고 정말 이런 원시적인 폭력성이 어느 순간 폭발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특히 이제 정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은 잘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권력자의 뇌, 권력자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 피지배자들은 왜 거기에 복종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사람들은 네. 불안하면은 무언가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그 기술들을 발휘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떨 때 제일 불안해하면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할 때,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감시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네 불안을 나를 쫓아옴으로 인해서 막아줄 수 있고 오로지 나한테 충성함으로 인해서만 너의 불안이 없어질 수 있어라는 의식을 주입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네. 사람들이 무엇을 특별히 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그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요. 이 피지배자들이 벗어나는 방법은 혁명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일지 아닐지는 그거는 역사적인 판단에 맡기겠지만요. 네. 사실은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할 때 보면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사실 가족, 그 다음에 사랑, 행복,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치관들이 있는데, 이런 권력자들은, 나쁜 권력자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 위에 자기를 올려놓게 되죠. 그러면 불안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쫓아가다 보더라도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고, 사랑이고, 행복이고, 우정이고, 관계들인데, 왜 이런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관들이 존재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저항이 그런데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가면 우리가 그거를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리더는 애시당초 좀 창조적이고 선구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발상을 잘하는 뇌를 가진 사람들인데 리더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계속해서 갖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만능감에 젖어들게 되고 그 힘을 좀 악용하려고 그러고 또 남성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독재자로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뇌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요. 아니 도대체 그럼 우리가 리더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이렇게 지배 피지배의 관계까지 가게 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많은 피지배 계층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이 리더들의 역할이 과연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필요하게 되죠. 어떤 사회든 뭐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있습니다. 리더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렇게 이 모든 동물은 우리가 이제 군집 본능이 있는 모든 동물들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 성욕, 식욕,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군집 본능입니다. 이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군집 욕구가 강한 동물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완전히 아주 질이 멸렬돼 버리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큰 말 노릇을 한다.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맏형이 돌아가시면은 그 밑에 있는 둘째 형이 정말 집안을 꾸려 나가듯이 반드시 사회에는 리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나쁜 리더냐, 좋은 리더냐, 이제 그런 차이죠. 그러나 어쨌든 리더는 있어야 합니다. 네. 네. 우리 심리적으로 리더를 따르고자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개미가 3마리만 모여 있어도 리더와 팔로우가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러니까 인간은 뭐 당연하겠죠. 유한한 시간이 있고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또 내려야 되는데 리더를 만들지 않고 모든 소리를 똑같은 가중값을 가지고 듣게 된다면은 결국은 시간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이 많은 그런 욕망들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것을 가지고 이루는 소망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고 정말 나한테 정말 안 좋은 것들을 정말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리더가 결국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오히려 뺏어가고 그다음에 그걸 오히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리더가 된다라면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리더가 맞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리더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똑똑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권력을 악용하는 것까지 발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심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리더가 보통 되는 과정까지에서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리더를 잘 하고 그다음에 리더로서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이번엔 또 능력과는 또 좀 별개의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아주 상식적이지만 사실은 당연한 대답이 바로 이제 소통과 대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리더라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리더라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건 늘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로 자기를 조정해 나가는, 그러니까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된다 하더라도, 그 리더가 변질되는 과정이 꽤 빨리,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리더들이 잘못 생각하면 참 위험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좋은 리더가 우리의 사회에서 꼭 필요하니까 우리 좋은 리더를 만드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 정의로운 리더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권력자, 독재자, 나쁜 것밖에 없느냐라고 지금 시청자들은 우려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역사 중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자상하고 따뜻한 군주의 모습들을 좀 담아봤거든요. 동영상 보시고 정의로운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리더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존경받는 인물에게서 정의로운 리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권력은 없었지만 권위만으로 세상을 바꾼 인물, 바로 간디입니다. 그는 7억 명의 인도 사람들이 대영 제국의 식민 통치에 탄압받으며 살고 있는 현실에 개탄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선언했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무혈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끌면서 고통을 감내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목사도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끈 죄로 감옥에 수감돼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인도가 처한 어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단식도 불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끌 때까지 조국의 자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했는데요. 그는 마침내 인도의 독립을 이뤄냅니다. 총이나 폭력,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영향력으로만 큰일을 이룬 인물이죠. 권력과 폭력 없이 변화를 이끌어낸 또 다른 인물,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는 생존의 위협을 뚫고 지혜와 힘으로 변혁의 리더십을 보여준 지도자인데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마틴 루터 킹은 어려서부터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 양보를 끝까지 거부했던 흑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흑인 사회의 지도자였던 킹 목사는 폭력을 쓰지 않고 승차 거부로 맞섭니다. 인간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비폭력 운동으로 상대방의 양심에 호소했던 것이죠. 결국 투쟁을 승리로 이끈 킹 목사의 성취는 인종